이동복 선생님을 모시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동복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복 선배님이라고 제가 호칭할 텐데, 이동복 선배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지금은 신아시아 연구소에 계십니다. 오늘 얘기는 북한 문제, 그다음에 북미 관계, 미국 문제,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 식으로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선배님은 남북 적시자회담, 남북 회담에서도 직접 관여하시고, 제가 원래 이 프로그램의 꼭지를 북한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잡았었는데, 북한에 대해서 먼저 선배님 말씀해 주시죠. 1970년대 초 남북 간의 대화라는 걸 처음 시작했죠. 70년대 초에 남북 적십자회담과 남북 조절위원회라고 하는 정치적 차원의 대화가 있었고, 전적으로 대화 초기부터 참여를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간의 합의 발표하는 걸 전후해서 남북 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그 정치적 차원의 대화 창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이 전반적인 남북 대화의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대화를 제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 수행했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초에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쌍방의 총리가 수석 대표로 참가하는 전반적인 그 관계를 다루는 대화가 시작이 돼서 92년 2월 달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합의돼서 발표가 되고 3개 분야의 분야별 그 합의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어서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라고 해서 1992년 12월 달에 남북 사이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핵통제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 1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할 단계도 이제 실무적인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북한을 꽤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 그 뒤로 1993년부터 이제 남북회담 현장은 떠나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는 이 평생 동안 이 북한 문제에 관한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까지는 김정일이었고, 2011년부터 지금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기이하기 짝이 없는 전근대적인 독재 체제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데 관한 화두로 많은 대화를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김정은 체제로 이어온 북한의 일가 독재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 아니냐, 언제까지 과연 지탱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이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걸 듣는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3대 그 독재 체제는 사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괴이한 그런 현상이고, 이미 사실은 그 생명은 다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전체주의는 그 전체주의 체제에 사는 주민들의 감각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들이 살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과학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맹종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생각하는 책임, 의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권의 교체, 사람들의 관심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탕되는 동안은 계속 지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전체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가령 2차 대전으로 망한 이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독재 체제에도 그랬고, 그 볼셰비크 혁명을 통해서 생겨난 소련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냉전 체제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그 체제들이 사라졌지만은,
그 체제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도 그 체제가 곧 사라진다는 것을 맞춰낼 수 없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체제들이 지구상에 펼쳐져 왔던 것인데 그 마지막 그런 체제 하나로 지금 북한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 북한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치학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무너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수명을 다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버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얼마 가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북한 체제가 내일이나 아니면 내달이나 아니면 내년에 수명을 다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기정사실적인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북한 체제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것에 기초해서 이 북한 문제, 남북관계 문제, 또 북한과 외부 세계 간에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느냐. 북한 체제가 어떻게 종결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우리가 예단할 수 쉽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뭐 무역을 중심으로 갈등이 심한데 그런 것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영향, 뭐 북한 경제 제재라든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하던 얘기를 조금만 좀 부연하자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아온 전체주의 독재 체제는 내부적인 모순에 의해서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예컨대 외견상으로는 이 독일이 2차 대전을 통해서 연합국과 싸우다가 패망해서 무너졌고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도 역시 미국과 전쟁에 패함으로써 무너졌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체의 모순과 갈등이 심화돼서 무너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북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북한의 체제가 그 연명돼 가는 것은 북한 체제 내적 요인으로는 이미 거덜이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의 작용에 의해서 연명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북한을 상대하는 민주주의 체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고유한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체제의 연명을 지원해주고 연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북한은 오히려 외부적인 요소를 잘 이용해갖고 연명하는 것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려운 것은 뭐 고난의 행군, 200~300명이 굶어 죽는 거에서 최대한인데 그건 거의 작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상층부에서의 어떤 뭐 모순이랄까요? 그 혼란 그런 걸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가 특징으로 하고 있는 개방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구성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그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요인이 증대가 되죠. 그러나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독재 체제에서는 가난이 소위 통치의 무기가 되어 있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입장에서는 가난, 빈곤 이런 것이 체제 안보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소가 됐는데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체제 안보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과 같은 체제는 그러한 측면을 120% 이용하고 활용하는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대중, 그 전체 국민 대중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체제 유지에 오히려 그 체제 안보를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현상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 대다수의 국민 대중이 헐벗고 가난에 그 시달리는 가운데서 특수계층,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노멘클라투라라고 하죠. 이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그 체제 구성
그 이 간부 요원들 생활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대다수 국민을 수탈하는 것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다수를 수탈하는 가운데서 아주 독과점하고 있는 일부가 그 이 생활의 안정을 향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은 부패 구조의 전형적인 형태고 이 부패 구조가 심화되다 보면은 그 부패 구조를 향유하는 계층 안에서 상부 구조에서 부패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결국 그 체제 와해의 원인이 되는 결과가 생겨났던 것이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북한에서도 뭐 귀족계층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서 분파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북한 경제는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이 사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국가가 관리되는 체제가 아니고 북한의 경제는 총체적으로 소위 계획 경제가 바탕이 돼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구면은 없고 인민 대중이 먹고 사는 경제 생활은 지하 경제가 지탱한단 말이죠. 그 지하 경제라는 것은 전체주의 계획 경제의 부패한 단면에서 이용해가지고 어떤 그 독과점 체제로 그 여러 가지 경제 행위를 모노폴라이즈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하 시장을 관리 운영하면서 그 이윤을 창출해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할 뿐더러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앙정부 그 이 중앙정부의 를 구성하는 관리들 그 관리들의 그 이 생활 문제도 해결해주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지탱이 되고 있단 말이죠. 뭐 밀수 같은 거 같은 그렇죠. 밀수 아니면은 가령 마약 거래 또 그밖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지하 경제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최근에 뭐 김정은, 김여정도 사실 쫓겨났고 누구누구가 실권을 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다니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소위 영어로 hearsay 차원에서 머무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나 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사실상 와해가 된 것이 아닌가. 경제적인 뜻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김여정, 그 김여정 남매를 정점으로 하는 체제는 무력화되었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가짜 김정은과 가짜 김여정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 현 체제는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형태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김정은 체제가 끝나고 북의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됐든지 간에 등장하기 전에 그 이 과도기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과도 체제가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